안녕하세요. 그 민주주의의 발달의 과정에 대해서 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펜을 이용해서 판서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답답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빠르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또 앞부분의 설명을 바꿔서 그러면 방어적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대법에서 현대법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직접 선거라든가 의회주의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 선거의 결과로서 극우 독재가 가능했었다.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서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어떤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헌법 수호관이며 어떤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형해하거나 헌법 자체에 반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쉽게 말하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다수결이면 정의롭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다수당이 제정한 법률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그게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처음에는 그게 민주주의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은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실질적 민주주의, 이제 형식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렇게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내용, 그다음에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의 행위, 이 정책 결정이라든가 법률 제정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 만약에 국회 다수당이 제정한 법률이 내용에 있어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용에 있어서 헌법에 반한다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 제도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선거에서 뽑힌 그러한 어떤 공무원이라고 봐야겠죠. 수상이라든가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어떤 헌법 위반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탄핵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퇴임 후라든가 아니면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수사를 하고 형사 소추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제도를 이렇게 두었다는 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행태들이 과연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 적에 대해서는 그 자유를 제한하겠다, 박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한.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정당이 당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그 정당을 해산하겠다 라는 그런 절차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지금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이런 과정인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법치주의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속성, 이 근대화와 현대화 과정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화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속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지면 전에 옛날에 나왔던 것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그런 권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재산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선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실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독일 그런 경우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게 독일의 나치당 같은 경우도 이게 선동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선동이라는 것은 나치당만 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그동안의 정치에서는 그처럼 공작과 선동, 선전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형식적으로 법을 민주화하였지만은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어떤 우리가 법에 의한 우리의 통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허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의 헌법관에 있는 이념이나 역사에 맞는 그 법 내용, 그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그 규제를 하고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이런 관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어떤 정치인들의 궤변, 거짓말, 선동, 선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권력 남용이라든가 어떤 뇌물, 어떤 부정 부패 행위를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규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 그런 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그 선동 선전의 방편들이 어떤 것들인가, 왜곡된 것이 무엇인가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쉽게 말하면 지역 감정 같은 경우입니다. 지역 감정. 지역 감정 같은 경우는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나 민족 감정이나 지역 감정은 있지만은 그 부분이 정치화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 어떤 결정에 큰 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 각 주마다 보수 성향이나 진보 성향이나 이렇게 조금씩 나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너무 극심하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경우 이 빈부격차처럼 그런 것들도 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아무리 감정이 있더라도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간의 그런 지나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같은 나라, 같은 지역, 비슷한 지역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왜곡이 돼 있다. 어떤 진영 논리라든가 선동선전의 결과로서 그 사람들이 어떤 한쪽에 편협된 그런 어떤 진영에 빠져 있다, 빠돌이가 되어 있다, 빨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만 전체 국민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정치인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집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역 감정에 사람들이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자기 지역의 어떤 공천을 중시하지 국민을 그렇게 심하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에는 경상도 어떤 전라도가 됐든 결국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불이익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신분 상승이 안 되게 제도를 만든다거나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불이하다라는 이런 판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기준을 얘기할 때 그 핵심이 진보였습니다. 진보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제 너무 종교적인 얘기로 하면은 좀 거부감이 들겠지만은 그 어차피 우리의 문화와 그 다음에 법률 이런 모든 물질의 어떤 그러한 그 혁명,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어떤 물질혁명, 생활의 어떤 그 문화혁명 이런 점들이 대부분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유럽 국가, 미국과 유럽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기독교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진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진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 빛이 어둠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소광이 비추면서 차츰차츰 밝아지는 것처럼 이 시대가 흐름으로써 점점 더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 이후로 점점 이렇게 그 어떠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발전해 나갔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그럼 그 뜻이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원래 원칙의 뜻이 그다음에 사람 간에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이렇게 점점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때가 다 다르다. 전근대적인 때가 있고 근대적인 때가 있고 현대적인 때가 있다. 라는 그러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거는 첫째가 이렇게 자유와 평등에 올립니다. 평등에 올리고, 특히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뜻, 그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트인데, 그리스트 즉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한 경우에 그 예수의 행적을 봤을 때 못 사는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질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불필요한 허례허식, 외식된 행위들, 제사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어떤 그 신분, 그 다음에 또 그 신분의 세수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족보 이런 걸 전부 다 폐지해 버립니다. 평등을 실현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중심에서 법 중심, 성령 중심의 단계로 옮겨갔다. 그러한 어떤 법 중심이 점점,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것인데 사람들이 점점 그 신의 뜻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 법이 발전하여서 결국에는 형식적 그 법치주의에서 또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해 갈지, 어떻게 진보해야 갈지는 사람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호와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고 압제받는 사람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찾아주는 것, 그 사람들을 제자 삼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것, 이러한 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보라는 것이죠. 이 진보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진적으로 진보하고 있었다. 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진보에 대해서는 그 반대하는 색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수로 알고 있는데, 그 보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빈익부, 부익부 현상, 그러니까 그 경제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현상과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 그다음에 사람들의 평등에 반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받고 핍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신분 사회가 되어 있는 상태는 어떤 그 인류의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이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고 혁명이 일어났을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은 그 하층에 있는 사람들 혁명이 왔고 뒤집더라도 그 사람들이 새로운 권력자고 또 다른 어떤 비지배층 신분 차별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과 사람의 평등과 이 인간 존중의 어떤 변화와 수정, 혁명이 아니었다. 이게 유지되고 이렇게 더욱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점들이 기독교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보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개념은 그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그 보수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인간의 본성이 권력 집중과 부의 집중과 사람의 차별과 무시와 핍박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러한 어떤 그런 것을 없애는 분쟁을 해결하면서 또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줌으로써 그들이 어떤 그 평강과 평화를 위하여 빛이 되게,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어떤 그 진보적인 이런 성향들인데, 이 보수와 진보라 할 때,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본능이었다, 자연적인 현상이 보수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러면 사회 개혁을 할 때 그 시대에 맞는 때에 맞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합의 과정에서 기득권자와 그다음에 피지배층 간의 어떤 합의, 아니면 국민 전체 합의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좀 더 이렇게 격차를 좀 더 좁히고 급격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완화되게 천천히 할 것인가라는 이런 진보의 그 속도 아니면 양 이런 차이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는 그게 좀 약하고 진보는 좀 급진적이고 이런 정도의 과정이지 않나 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왜 정치적인 어떤 헌법 수호 원리를 내세우게 되었느냐 그러면 원래 그 법치주의와 그다음에 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 그런 그 자유와 평등과 인간 존중과 존엄 뭐 이런 걸 실현하는 그런 거라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어떤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현대법으로 발전하기 전에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우익 독재가 발생하니까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집단의 선동 선전을 이렇게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헌법 소관이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것이 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 거짓말, 이 정치인들은 원래 속성이 권력을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이들은 거짓말을 할 것인데 이러한 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쪼개놓느냐, 권력을 막 쪼개는 거, 분산한 거, 복수 정당제, 여러 정당이 당내 안에서 이 지금 뭐 집권당이 법을 만드는 것을 탄핵하고 반대하고 그 계속 규제를 하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의회 절차를 다 공개하는 것, 국민이 다 보게 하는 것,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강령이 무엇인지, 주장이 뭔지를 전부 판단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복수정당제를 다른 정당들을 활용하든가 아니면은 또는 언론의 자유가 이래 중요합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공개한다는 것은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찍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정치인이라든가 뭐 대통령이라든가 기자들이 그 중에 물론 그 부정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자를 폐쇄하고 의회 제도를 없애고 대통령을 없애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탄핵하고 교도소를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만약에 교회 믿는 신자들이 잘못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사회적인 처벌을 받고 목사들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사 지위를 박탈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 것처럼 이런 것처럼 절대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이거고 그처럼 권력을 분산해놓고 임기제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도 임기가 없으면 이거 영원히 소추 안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할 수 있다지만 수사도 원활치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대통령을 하게 되면 증거를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해놨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내려오면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그게 보면 인기적 권력 분립의 이렇게 원리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부 좀 사람들 뭐 유튜브 중에는 독재를 찬양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좋아해서 그게 좋은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마치 그 독재자들이 어떤 선행을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뭐 괜찮다. 뭐 그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독재를 처단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 말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간과하고 또한 이 민주국가에서 지금 현재 뭐 민주주의가 정착이 안 된 인권이 크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를 좀 추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할아버지들이 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선동선정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거는 불필요한 어떤 그 적개심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어떤 정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빠돌이가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지역감정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필요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얼마든지 정치 문화가 발달하면
서로 그것은 인간 삶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가 잘못됐을 때 그때는 정치 얘기하면은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고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게 되고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건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그런 식으로 싸우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세력들이 선동선정과 개변 이런 주의자들인데 결국에는 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얘기하지 못하고 빠돌이짓 하면서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는 하지 마라 이거죠. 혼자 생각하되 다른 사람은 하지 말아라. 니들은 하면 싸운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아니라 관례로 정해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해가지고 종교얘기, 정치얘기. 원래는 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해야 사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사이비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선동선정과 거짓말이 판을 치다 보니까 거기에 빨대들이 빠돌이들이 생기고 서로 국민들이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게. 비판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서로 검토하는 것인데 이 비방이라는 무엇이냐면 저는 무조건 나쁜 놈이다. 계속 욕하고 필요 없습니다. 쟤는 그리고 우리는 옳다라는 것이 그게 비방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한 사람들은 상대방 저런 쓰레기들은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죽일 수 없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죽일 수 없죠.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가 해체된다, 헌법이 파괴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회가 되면 그 사람들은 상대방을 죽이려 하고 할 뿐만 아니라 실행을 할 겁니다. 이게 정의의 이름으로 자기들만의 정의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동선조는 보면 이렇게 원래는 악한 사람은 소수자인데 그 사람들이 개변과 선동선전으로 사람들을 군중 심리를 유발해서 그들을 빠돌이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 국민들이 다른 정책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적개심을 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고 비방하고 기회만 되면 죽이려 합니다. 이게 자기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 이걸 없애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정치인들의 개변 거짓말을 어떻게 없앨까? 이 거짓말하는 정치적 자유 이걸 어떻게 제한하고 박탈시킬 것인가? 이것이 헌법 수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였듯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싸우는 거 국민들이 서로 평균 가려 싸우는 건 자유의 행위다. 국민들 간에 서로 죽이는 것은 자살이다. 어리석인 행동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자유민주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헌법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민주주의의 어떤 그러한 전통이 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죠? 다른 나라의 법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어떤 장식이나 옷처럼 갖다 입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적 전통이 약한 나라인데 이 만약에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영국이나 미국처럼 사례법 위주로 간다 이건 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영국과 미국은 불문법, 영국은 무슨 성법 국가지만은 영국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불문법 국가이고 정치적인 어떤 관례,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각할 때 그건 관례였다 하면 꼭 돈 먹고 부정부패 저지르는 관례인데 이 영국과 미국의 어떤 확고한 정치적 관례들은 정당하기 때문에 굳이 이 관례를 서로 인정 못했을 때 법을 제정하는 것이지 통용됐다 그러면 법을 안 만들어도 이미 그건 통용되는 이 관습이 있습니다. 관습, 역사죠, 역사.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미국을 또 반미하는 사람들이 또 미국을 좋아해가지고 이 판례법으로 가야 된다, 사례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헌법 관념이나 법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륙밖에 독일과 일본처럼 어떤 사례보다는 이 법 이념이라든가 법 원리, 그다음에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왜 형성되어 있고 어떤 발전 과정이 있고 어떻게 진보되어 왔는지 이 진보의 역사가 바로 법의 역사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법의 역사지 않습니까? 좀 이런 점들을 인식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한 법도 지금 뭐 공무원 시험에서도 법 다 빼버리고 막 그럽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과 행정법 정도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 다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그러면 사례법 이주로 가면 이제 잊어버린다 이거죠. 민주주의가 뭐고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뭐고, 이러한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자칫하면 이렇게 우리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져서 상당히 선동선정과 개별에 넘어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약해진다. 이랬을 때 만약에 선동선정에 넘어가서 어떤 전체 국민들이 잘못된 자기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빠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약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지금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평등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지금 평등이 많이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의 집중 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또한 우리의 거주의 이전의 자유도 집값이 너무 상승해서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불이한 일들이 이 법으로 규제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이 못 사는 집 없는 사람들도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민들끼리 자살이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도 우리들이 싸우는 사이에 의회에서는 지역감정 찍을 때, 진영 논리를 찍어줄 때 그들의 어떤 대변하는, 아니면 이익이 되는 자기들 정치 조직과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결국에는 가진 자 위주로 정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자살이지 않습니까? 이 없는 사람은 더욱 못 살게 되고, 집값은 더욱 오르게 되고, 이러한 어떤 부의 편중 현상이 강화되는 이러한 결과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과 의회주의라든가 민주주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도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게 정치적인 싸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 집값 얘기할 때도 그냥 양대 정당이 싸우면서 서로 집값을 올리는 과정에서 싸우면서 뭐 서로 상대방 책임만 전가하면서 자기들 이익만 계속 찾아먹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동선전의 어떤 그런 쪽에서 이 빨대, 빠돌이 빠는 행위를 이제 중지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의 어떤 이익으로 돌아온다. 이런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우선이어야지. 특히 또 정치 세력, 그 다음에 위원회, 진영, 그 다음에 이 선동선전에 사람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법 위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한 처벌하는 법 밑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모든 사람이 법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법을 지키고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때는 법 위에 모든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일부 세력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만, 옳은 세력만 법 위에 군림하고 남의 사람들은 밑에 둬서 규제하고 처벌해야 된다. 정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어떤 전근대적인 어떤 사고방식, 전제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사고방식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